이번 시간에는 포워드 제네틱스와 리버스 제네틱스의 개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제네틱 트레이트 또는 디지즈와 관련된 쥐인을 찾아나가는데 어떤 어프로치가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하는 그런 개념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에 쭉 이어지는 G매핑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서 사람과 사람의 차이,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그 차이가 유전학 또는 유전체학의 주요 관심 대상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주는 그 차이는 대부분 지놈 서열에서의 차이, 즉 지놈 베리에이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다양한 지놈 베리에이션들과 사람과 사람의 그 차이들 간의 줄긋기, 즉 어떤 것이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유전체학에서 주요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 연관성을 어떻게 찾을까요? 사실 이걸 설명하는 게 이번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먼저 이 연구 방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에서부터 형질로 From Gene to Trait Approach가 있습니다. 이건 특정 유전자 또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피노티픽 디퍼런스랑 관련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이건 많은 기초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주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특정 유전자 하나를 붙잡고 그 유전자를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파는 그런 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포스터를 마치고 한국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 제 연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하나가 DNA JB9이라는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유전자였을까요? 물론 제가 연구 계획서상에 그 유전자를 연구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썰을 풀 수 있습니다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유전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포스닥 때 하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엔티바디라든가 클론들 같은 리소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또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유전자에 대해서 꽤 많은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였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그룹이 저 혼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유전자의 기능을 누가 가장 빨리 정확하게 밝히느냐 하는 그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꿈은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연구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단순하게 그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전자를 열심히 연구했더니 그 유전자가 인간의 특정한 질병 또는 현상, 예를 들어서 노화, 당뇨병, 암 이런 특정 현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유전자의 기능을 모디파이 함으로써 조절함으로써 바로 그 현상, 노화나 당뇨 같은 그런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만들겠다, 또 예방법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어쩌면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이상인 거죠. 하지만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람일 뿐이고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을 때 그 유전자가 특별한 질병이나 형질과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그 기초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 유전자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이제 기초 연구자들이 그 유전자 자체를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사실 그 베리에이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마우스 같은 모델 오가니즘을 이용해서 그 유전자를 변형시켜 보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통째로 없애버리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자리만 뮤테이션을 만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DNA JB9을 없애봤더니 그 쥐가 무슨 병에 걸리는가, 또는 DNA JB9을 과발현시켰더니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걸 이제 관찰하는 거죠. 여기에 사용되는 모델 오가니즘은 이콜라이 대장균부터 침팬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대장균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실험식인데 사람하고 거리가 멀고, 침팬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하고 가깝긴 하지만 또 연구하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연구가 어렵죠. 사람과의 유사성 그리고 또 실험의 편의성을 이렇게 타협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마우스 모델인 거죠.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브라피쉬나
또는 뭐 드로소필라처럼 사람하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효율성이 좋은, 또는 반대로 원숭이 모델처럼 좀 실험은 힘들지만 사람하고 좀 더 가까운 모델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모델 오가니즘이 결코 사람을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한테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모델 오가니즘으로도 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똑같은 캔서로 연구를 하더라도 마우스에서 어떤 발견하는 캔서와 관련된 특성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게놈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여담입니다만 저희 그룹이 아주 유전체, 인간 아시아 유전체 연구 초창기에 할 때 그 한국인 50명의 엑소솜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11년, 10년, 11년 그때쯤 얘기죠.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샘플 중에 하나, AK45가 사실은 제 DNA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제 DNA를 좀 시퀀스를 보고 한번 이제 궁금해서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그 당시까지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그러니까 저한테서만 발견된 그 아주 희귀한 넌시너스 SMP가 194개가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런 스탑 게인, 그러니까 터미네이션 코던으로 바뀐 그런 스탑 게인 뮤테이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폴리머리즈 Q 진이라든가 뭐 만노시데이즈 이런 유전자에 스탑 코던이 들어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는 폴큐가 망가진, 폴큐가 낙아웃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폴큐가 낙아웃돼서 나한테는 무슨 일이 생길까? 물론 이제 이게 아주 시리어스하지 않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헤트로자이거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두 카피가 다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안 생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낙아웃 실험을 하다 보면 헤트로자이거스 낙아웃도 굉장히 피노타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헤트로자이거스긴 하지만 폴큐 낙아웃된 사람인데 주위에 이런 사람은 없으니 저만 가지고 있는 이 폴큐 낙아웃이 도대체 어떤 이펙트를 끼칠지 굉장히 궁금한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폴큐의 기능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은 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었지만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낙아웃 모델이기 때문에 저를 잘 관찰하면 폴큐의 기능이 없어졌을 때, 비록 한 카피긴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아마 적어도 제가 이 나이 때까지 크게 이상은 없는 걸 보면 폴큐가 한 카피 망가진다고 해서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증상이 발현되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폴큐 낙아웃이 이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학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10년 전 얘기여가지고요. 제가 지금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50명을 시퀀싱해서 처음 찾았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한국인 50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자리에 뮤테이션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많이 안 했을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뮤테이션은 아마도 저희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에게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연구 대상이 없었으니까 이제 빠져 있는 거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만 가지고 있다 하는 건 그 당시의 연구 결과니까 지금은 얼마나 그 연구가 됐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실 이제 그 포지션이 옛날 그 빌드 37에 대한 포지션이어서 그걸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자리 1126371 자리가 T가 A로 바뀌는 뮤테이션이 RS 넘버 붙어 있더라고요. RS 124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저만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아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DBSNIP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RS 넘버를 가지고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 이런 프리퀀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DB가 이 탑메드나 노메드 데이터베이스인데 거기 보면 딱 한 케이스 보고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케이스는 바로 그 이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DB에 가끔 보면 이제 저희가 보고한 게 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논문에 냈기 때문에 보고되다 보니까 바로 이 케이스가 바로 제 DNA가 보고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지 않아 봤는데요. 어쨌든 엄청 희귀하고, 그 대신 이제 한국인 DB를 보면 조금 흔하죠. 한 1800분의 1 또는 한 10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국인에서 한 1000명에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정도의 변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설사 제 데이터가 여기 오버랩 됐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이 중에 1은 제 데이터라 하더라도 최소한 2가 더 있으니까 저 말고도 이런 베리에이션 가진 사람이 좀 몇 명 더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또 여담입니다만 이제 나중에 각 개인의 지놈 시퀀스가 다 오픈돼서 각자 자기의 게놈수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까 하는 그런 예 중에 이런 예, 즉 이 변이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동호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이 변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렇게 같이 좀 친목을 다지자. 뭐 이런 유전자 변이별 동호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미래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먼 낙하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낙하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하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견된 낙하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피노타입을 보자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컨생규니티, 그러니까 이 근친 결혼이 많은 이런 중동 지방의 샘플들을 가지고 시퀀싱을 해서 어떤 레어 베리에이션들의 호모자이거스 또 어떤 경우는 헤테로자이거스 뮤테이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피노타입, 뭐 이제 피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피노타입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유전자가 낙아웃되면 어떤 피노타입이 생기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좀 관찰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낙아웃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또 어떤 실험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논문의 앱스트랙트나 이렇게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좀 흥미라 그럴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실제로 많은 휴먼 쥐인들이 컴플리트리 낙아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피노타입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관심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안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큰 이상, 즉 그런 뮤테이션이 있으면 사람이 뭐 안 태어난다거나 뭐 굉장히 이상한 디벨롭먼트를 아노말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이러지 않은 그런 어떤 뮤테이션들을 낙아웃 뮤테이션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하디 와인버그 할 때 설명했던 논문이지만 이 논문이야말로 이런 지롬 베리에이션을 하나 골라서 그 기능을 연구한 대표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EDAR의 370번이 발린에서 알라닌으로 바뀌는 뮤테이션이 굉장히 그 특정 파퓰레이션에서만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다, 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면 이게 그 파지티브 실렉션이 일어났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클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베리에이션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쥐를 만든 거죠. 이 발린을 알라닌을 바꾼 쥐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그 쥐에서 뭐 털 모양도 바뀌고 뭐도 바뀌었지만 이 땀샘의 숫자가 바뀌어서 늘어난 걸 확인했고, 그리고 이 인구 집단에서의 이 뮤테이션 프리퀀시랑 비교해 봤더니 아마도 이 덥고 습한 지역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베리에이션이 우연히 출현해서 실렉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특정 변이, 이거 굉장히 재밌겠다, 이 변이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낙긴을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지면 그 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 것이고요. 그 논문에서는 빠져 있는데 뭐 실제로 그 뒤에 이런 연구를 했는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이 변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실제로 리크루트 해가지고 그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땀을 잘 흘리는지를 관찰해 본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까 그 EDAR 논문이 2013년에 셀에 나갔습니다. 셀 논문 내기 참 쉽죠. 변이를 하나 잘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여러 유전 변이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유전 변이의 기능이 무슨 펑션 관련인지 밝히면 이런 셀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가시겠지만 결코 쉽지가 않겠죠. 인간 계로 존재하는 수많은 지노 메디슨 중에 뭘 연구해야 될까요? 아무 변이나 찍어서 연구한다고 펑션과 관련된 피노타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뭘 대상으로 연구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는 어떤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하긴 상당히 힘들고요. 다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지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특정 피노타입과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클루가 쌓였을 때 그걸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연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낙아웃 만들고 하는 이런 연구를 어떤 사람들은 리버스 제네틱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버스란 말은 반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원래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거와 다른 방식, 트레이트에서 진으로 가는 방식이 원래 연구 방식이라는 뜻이 되겠죠. 전통적인 유전학, 포워드 제네틱스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트레이트를 먼저 규정하는 것입니다. 완두콩을 관찰하든 초파리를 관찰하든 여기서 뭔가 다른 차이를 발견하고요. 예를 들면 날개가 없는 초파리가 나왔다. 또는 뭔가 껍질이 좀 쭈글쭈글한 그런 완두콩이 나왔다. 그러면 그 트레이트가 그 다음 세대로 물려지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그 물려지는 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지네틱 트레이트를 하나 찾은 거죠. 그래서 그 트레이트 이름을 붙입니다. 윙리스, 날개 없음 이런 식으로 하나 붙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윙리스를 결정하는 진, 로커스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이걸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방식, 이것이 이제 바로 전통적인 유전학 연구 방식입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학 연구와는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리저리 교배를 시켜볼 수는 없죠. 이미 있는 파퓰레이션을 관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아서 비교해 봤더니 어떠한 변이가 특정 그룹성을 관찰된다. 예를 들어서 마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ABCG11 진의 뮤테이션이 있더라. 그러면 그 변이가 이 마른 기질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클루일 뿐이죠. 그럴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지 그렇다라고 증명하기는 상당히 빈약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연구는 연구의 시작 단계에 어울리는 연구, 그러니까 클루를 찾아내기에 어울리는 연구인 것이고요. 여기서 찾아낸 클루들을 실제로 검증할 때는 반대로 리버스 제네틱스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포르 제네틱스 연구가 대개 리버스 제네틱스보다 먼저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사실 이 연구가 쉬워서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구도 역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마른 기지인 사람을 도대체 몇 명을 모아야 우리가 거기서 그 ABCG11 진이라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또 그렇게 해서 찾은 변이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부분의 형질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굉장히 복잡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Complex Genetic Trait, 복합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합 유전 형질이라는 특성을 저희가 고려해야만 이 연구의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또 연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먼저 복합 유전 형질의 특성을 다루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